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부부가 함께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 간 소득 격차가 6분기 만에 가장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혼자 버는 가구에 비해 소득이 1.48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격차가 이렇게 좁혀진 건 6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2분기 저임금 서비스업 취업자가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맞벌이 가구 가운데 덜 버는 쪽이 저임금 일자리로 옮겨갔거나 임금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업계 갑질 개혁과 관련해 후퇴 없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유통업계가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공정한 시장이 조성되면 유통산업에도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예로 4년 전 납품업체가 판매 촉진과 관계없이 대형 유통업체에 조건부로 지급해왔던 판매 장려금 금지 개혁을 언급하며 이런 정책으로 유통업계는 오히려 더 강한 경영 체력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지난 7월 근로자 평균 임금이 1년 2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월간 명목임금이 전년보다 0.3% 줄었고 이는 1년 2개월 만입니다. 여름 보너스가 줄었기 때문으로 특히 음식료업의 여름 보너스 감소액이 컸습니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데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아베노믹스 위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기본급은 꾸준히 오르고 있고 여름 보너스만 줄었기 때문에 또 일시적인 현상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중국 더블스타가 제시한 매각 가격 추가 인하안을 수용하지 않으며 매각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채권단은 주식 매매 계약 해제 합의서를 이르면 오는 8일 더블스타에 보낼 예정입니다. 채권단 관계자는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인수 가격을 9,55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인하해달라고 요구한 뒤 다시 2,350억 원을 추가로 인하해달라고 요구해 매각이 어려워졌다고 전했습니다. 채권단은 매각이 무산될 것을 대비해 금호타이어 경영진에 자구 계획을 제출토록 했고 자구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경영진 퇴진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거래소 오늘도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지금 하락인데요. 낙폭이 오늘 크진 않은데 지속적으로 지금 조정이 5일째 나오면서 어느새 지수가 2,400포인트에서 2,320포인트대까지 내려왔고 현재 2,320포인트도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2,300선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다가 2,300선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 긴장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인은 외국인 매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코스피 시장에서 사주던 외국인이 매도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전일 미국장도 좋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장 역시나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북핵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한몫하고 있고요. 대외 통화 정책 변동 가능성까지 염두를 하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이나 운송장비 업종 쪽에서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와는 다르게 코스닥 시장은 오늘은 또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상승을 하지만 이 상승 흐름이 크진 않고요. 그동안 야금야금 올라왔던 지수가 이틀 만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지수 상승 그다지 크게 느껴지진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참여하면서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불안감이 높아지고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면밀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 상황부터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320선 하회하고 있습니다. 2318.13포인트 거래가 되고요. 8포인트 정도 낙폭입니다. 어제도 낙폭이 있었고요. 오늘도 하락하고요. 코스피 힘을 영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확인을 해보실 텐데 이렇다 할 움직임이 크게 없습니다. 2324포인트 오늘 고점이고요. 2314포인트 위아래로 10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저점 대비해서 지금 한 4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위아래 딱 중간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2320선 회복을 하는지 이 부분 오늘 확실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오늘도 매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매도 물량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꽤 많습니다. 2,508억 원이나 매도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금융, 운송장비 쪽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기관 사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가 1,022억 원 사고요. 연기금이 413억 원이나 삽니다. 하지만 투신이 포트 정리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295억 원 정도 오늘은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까지 시총 1, 2위 종목들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나오면서 7만 원대 회복하고 오늘 비교적 지수 대비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옵니다. 지금 13만 6천 원대까지 현대차 밀려 내려오는데 자동차 관련주들은 이렇다 할 호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현대차, 기아차 내려가는데 기아차는 오늘 52주 신저가까지 갈아치우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포스코 역시 2%대의 낙폭이 있는데 철강 관련주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만나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하락하고요. 현대모비스 하락합니다. 자동차 3인방 모두 어렵고요. 하지만 LG화학, 네이버, 삼성물산은 소폭씩 반등하는 모습 보입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 하락하고요. KB금융, 삼성생명, 보합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금융 관련주들 보합 혹은 하락이고요. SK텔레콤, 통신요금 인하 압박에 의해서 지금 통신주들이 제대로 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651포인트대 거래가 됩니다. 651.76포인트, 3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0.46% 상승합니다. 거래소 대비해서 굉장히 잘 달리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코스닥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장중 고점은 653포인트고요. 저점은 649포인트입니다. 오늘 약보합권 수준까지도 내려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그나마 좀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조금씩 그래도 우상향하는 모습들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급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여기는 외국인이 삽니다. 184억 원, 개인은 25억 원 사고요. 기관은 115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오늘 상승폭이 좀 있네요. 2.76% 올라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나 강보합, 메디톡스 강보합, CJENM 약보합입니다. 휴젤이 오늘 낙폭이 좀 있네요. 원래 메디톡스하고 휴젤하고 비슷한 움직임, 같은 종목군으로서 대형주로서 같이 움직였는데 휴젤이 오늘 조금은 다른 모습 보여주면서 2.25% 정도 낙폭이 보여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6위 종목 로엔입니다. 로엔은 8만원 초반 찍고 다시 반등하면서 8만 3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바이로메드 그동안의 상승폭에 대해서 조금은 반납하고 있고요. 코미팜, SK머티리얼즈도 하락합니다. 그리고 신라젠이 오늘도 상승하면서 2만 8천원대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11위부터 15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캠텍 3만원 무너진 뒤에 오늘도 1.35% 정도 밀리고요. GS홈쇼핑 서울반도체 빠집니다. SFA는 36,500원까지 다시 올라오고요. GS홈쇼핑 그리고 컴투스가 오늘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볼 텐데 원달러 환율 그저께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어제 약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 다시 나오면서 1135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원달러 환율이 오늘 요즘에 지정학적 리스크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요동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오늘 약세 보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닥은 그나마 좀 나은데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5거래일째 약세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지금 핵실험을 한 뒤에 계속해서 시장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장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시장을 보면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외국인들 눈치 보면서 재미없는 시장,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흐름을 봐도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선물과 현물이 매도가 나오니까 당연히 약세를 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수한다. 그러니까 한번 사볼까 싶어서 좀 강한 시장, 이런 쪽에 차별화가 이어지는데 그와 관련된 흐름들 쪽에서의 변화로 일단 압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은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다라는 쪽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지금 뭐 당장 어떻게 뭐가 정리가 돼서 다시 봉합시킬 수 있을 만한 수준이나 그런 흐름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정부도 강도 높은 대응과 이제 미국 쪽도 여러 가지 대응을 생각을 할 때고요. 거기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러시아로 가서 또 푸틴 대통령과 여러 가지 면담도 하면서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일단 아직까지 열려져 있는 상태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결실을 내기는 좀 힘들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환율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지금 기준으로 1,130원을 이탈하느냐, 아니면은 다시 지지하고 원화 약세 쪽으로 계속 가닥을 잡느냐, 이 두 부분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우세하게 반영되느냐, 아니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달러와 약세 기조로 인해서 다시 원화도 강세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점이 1,130원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들도 같이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대표적으로 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도 오늘 미국 시장 흐름 보니까 또 사상 최고가 기록을 연중 최고가 기록을 했죠.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금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 쪽에서 물론 단순하게 안전자산에 대한 효과를 노릴 뿐만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관점에서의 자산이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양호한 모습들을 같이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회가 되면 한 번쯤 투자도 분산 투자 관점 쪽에서 봤을 때는 투자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짓눌려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만 고려했었을 때 지금 주가를 흐름을 보게 되면 전부 주식을 팔고 치울 상황은 아니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때 여전히 관심은 높아지는 시점이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되면은 올해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 때문에 주가가 싸졌을 때 이를 과연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좀 더 먼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략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시장 흐름들을 기대감을 좀 낮추면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 지금 세워주셨고요.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좀 자세히 한번 듣고 싶고요. 그 전망을 하신다면 전략도 있으실 텐데 이 부분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오늘 지금 현재는 2,320선이 이탈이 되어 있는데 크게 봤었을 때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2,300선이 이탈한다. 그러면은 지난 직전 저점대를 붕괴하면서 추가적인 하락 기조를 열리는 어떤 또 하나의 추세를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를 단기 추세를 또 붕괴시키는 외국인들의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이 특히 선물 시장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와 함께 이어지는 외국인들 수급이 매도 쪽으로 가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2,300선 안쪽에서 지지권을 마련하는지에 대한 흐름들이 가장 먼저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수급적으로도 확인이 돼야 될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열려있는 길은 상대적인 이제 중소형주들, 특히 코스닥 시장에 대한 변화들이 그나마 좀 대안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딱 코스닥 시장을 볼 때 중소형주 쪽에서는 두 가지 흐름입니다. 첫 번째가 바이오주, 두 번째가 IT, 장비, 부품주, 전기차를 포함한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섹터 쪽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주는 소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IT 관련된 장비 부품주는 실적 측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흐름들을 같이 결합해서 시장의 흐름들을 좀 이겨내는 전략 쪽에는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좀 더 공격적인 흐름들은 일단 시장 흐름들을 확인하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 그리고 9월이 시작되기 전에 분명히 얘기해 주셨던 게 한 9월 중순까지는 좀 힘들 것이다, 그리고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매번 이렇게 맞는데
좋은 것도 맞는데 이번 좀 어려운 것도 잘 맞아가지고 더 여쭙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투자자들로서는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 좀 흔들흔들 거리고요.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9월 중순 정도까지 실제로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그 기간이 연장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점검 한번 해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게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려고 했었던 부분을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지금 초순이지 않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9월 초순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겪었었던 변동성보다 좀 더 큰 변동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1차적으로 좀 시기적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봤을 때는 선물옵션 만기일 바로 다음 주에 그 수요일 목요일 이쪽에서도 또 급등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 점을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따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9월달이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급등락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또 종가상으로 뭐 별로 안 움직여도 장중에 급등락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느낄 상황이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2350포인트 이하는 뭐 절대 저평가 영역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반등이 계속 나타났었는데 어제 오늘은 이 지수대에서도 이제는 좀 반등이 좀 많이 약한 그런 상태로 들어서고 있고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9월 초에 혼란스러운 이런 모습이 지속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렇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것이 단지 과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뿐만일까 다른 것은 없을까 이것도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기술적으로도 어느 자리에 있는지 또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우선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환율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악재 발생 시에 환율 움직임을 보면 1120원에서 1130원 사이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보다는 오히려 좀 적은 폭으로 좀 안정적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그것이 본다면은 악재의 영향력을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자산시장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걸 위기 확산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여태까지는 급락을 한 다음에 원위치 않은 그런 반복적인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 주말, 그러니까 지난 주말 재료 이후에 세 번째 급락에서는 반등 탄력이 많이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 점도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도 자꾸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 이익 성장성 이쪽은 우리 시장 내부적인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최근 급락했을 때 2,300포인트, 그러니까 2,300이나 2,310포인트 이쪽의 그 의미를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2,300포인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작년 11월, 그러니까 2006년 11월부터 상승 추세가 시작됐었는데 그 상승 추세 속에서 움직이다가 뛰어넘은 것이 올해 5월 초에 탄력이 붙으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이머징 마켓 시장이 차별적으로 상승을 더하는, 그러니까 다른 선진 시장보다 더 탄력성이 붙는 그런 시작했었던 분기점이 종합지수 2,300포인트대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본다면 대형주가 2분기 장세를 이끌었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를 보면 그것이 라운드 넘버 성격의 300포인트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보면 코스피 200 지수를 보면 303포인트고요. 결국 이 지수대가 만약에 이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우려해 왔었던 2분 기업 이익 실적이 3분기부터는 약간 둔화되는 그런 시그널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절대 저평가 영역이기도 하지만 이 펀더멘털적으로 기업 이익 급증하는 추세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한 단계 좀 추세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여기가 강한 또 지지선인데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과거, 그러니까 2016년 11월부터 5월까지 상승했었던 그 상승 추세, 한 단계의 낮은 상승 추세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점. 결국 전체적으로 중기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라기보다는
상승 추세가 탄력이 붙었었던 그 지대에서 한 단계 좀 낮은 곳으로 원위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된다라면 시장에는 절대적으로 충격이 갈다. 그래서 좀 지금 현재 지수대 2300포인트하고 코스피 200 지수로 300포인트 이쪽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부적인 요인 쪽으로도 이 9월은 좀 많이 중요하죠. 이번 주부터 이제 22 통화정책회의가 시작이 되고 다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고요. 근데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뚜껑만 열어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9월에 뭐 차단 축소 그리고 12월에 금리 인상 뭐 이 정도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22 통화정책회의가 오히려 FOMC보다 지금 더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 긴축의 의미하고 더불어서 유로 강세 결국 달러 약세로 연계돼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8월 말에 저점을 형성하고 92.21 형성하고 단기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더불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부터는 통화정책 변수하고 이 요인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1차적으로 9월 통화정책회의 중에서 1차적으로 이번 주말에 한번 변동성 요인이 한번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9월에 경제 관련 메인 이슈는 통화정책회의였거든요. 결국 이번 주 후반부터 1차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지수의 큰 움직임 그리고 이벤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요목조목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좀 상이한 모습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가는 업종이나 이 가는 종목들은 계속 잘 가고 지금 뚜렷하게 양극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순환매라는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까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될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질문과도 거의 연계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하고도 연계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살펴보면은요. 9월 들어서 이 말씀하신 업종 종목별 차별화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승을 많이 하는 그런 업종을 찾아본다면 IT 업종 중심에서 뭐 화학을 중심으로 한 소재 업종을 찾아볼 수가 있겠고 반대쪽은 내수주가 급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오르는 쪽하고 내리는 쪽을 비교해 보면 벌써 9월 들어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수익률 차이가 7%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한번 약세를 보이는 쪽과 강세를 보이는 쪽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향후에는 어떤 접근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시장에 숨겨져 있는 악재는 또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약세 업종부터 먼저 살펴보면은요. 대표적인 것이 금융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금융주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기존 주도주가 급락했기 때문에 체감이 돼서 그렇게 얘기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이유를 꼽을 때 9월 통화정책회의,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1% 이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10년물 국채금리는 상당히 좀 강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근데 그건 미국 얘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의 경우는 국채금리가 그렇게 내리지 않고 있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오히려 2.3% 박스권 상단에 근접해 있고 거기서 붙어가지고 내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업종 약세를 지금 흔히들 말하는 금리 인상 가능성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말할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금리가 내리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리의 반영보다는 다른 내수업종처럼 정책적 리스크하고 더불어서 향후 이익 성장성이 의문되는 대표적인 업종이 금융주가 아닌가. 이쪽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대목에서 한번 한국의 금리 문제를 살펴보면은요. 지금 박스권 상단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를 수급적 배경 요인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급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단기물에서 그러니까 3년물 정도가 되겠죠. 그쪽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단기물 3년물 금리 1.8% 박스권 상단에 지금 근접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멈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금리 자체가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아까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금융주가 하락이 되는 이유가 채권에 대한 수급이 좋아서 그래서 나타나는 금리 하락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시장 전체적인 리스크 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역으로 이렇게 수급적 불안 때문에 금리가 위쪽에 붙어가지고 내리질 않고 있다 이렇게 본다라면 주식시장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리스크가 지금 다른 자산시장 쪽에서는 지금 잠재되어 있고 그것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또 환율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시장 쪽에서는 자금의 이탈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점도 한번 살펴보고 금리하고 금융주 흐름에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세업종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그런 성장성이나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뭐 IT 신제품 같은 경우도 나오고 뭐 장비를 수주하고 계약하고 M&A 얘기 나오고 또 제품 가격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패널 수급 가격이나 가격의 뭐 턴어라운드 또 신제품 성격으로 뭐 아이폰 8이 뭐 9월 12일 날 출시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재료가 있죠. 그리고 또 중국 관련된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태양광 관련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수주 쪽에서 이러한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답이 쉽게 나오죠. 시장에서 이미 노출된 재료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접근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수주 쪽하고 IT 업종이나 화학 업종 쪽하고 비교돼서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향후 시장 접근 전략에서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쪽으로 가는 것을 생각해보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락을 한 다음에 반등이 다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장이 약세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업종별 차별적인 흐름 이런 내용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 인식되지는 않고 있지만 리스크 자체가 아직 시장을 억누르고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무겁게 흘러가는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서두에서 잠깐 이야기를 대표님하고 했었는데 그 얘기 좀 자세히 들으면서 향후 대응 전략 한번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어려운 장이다 보니까 9월 중순 말 뭐 계속해서 대응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나갈까요? 예, 시간이 다 돼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코스피 2300포인트, 코스피 200 지수로 300포인트 지지 여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무너지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좀 접근을 더 심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이 약세장 속에서 비체계적 리스크 많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종목 선택의 리스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빠른 순환매에 나타날 때 순환매 끝자락을 잡을 것이 아니라 어떤 테마가 나오면은 또 재료가 나오면은 한 발짝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조정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이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기술적 수렴과 확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단기적으로 반복되는 그 1차적으로 확산이 나타나는 때가 이번 주 후반하고 다음 주 초고요. 그리고 좀 더 미뤄져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12일부터 13일 사이 이쪽에서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정 부분은 현금 비중을 좀 어느 정도 현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반 정도의 급등락 주의하자 그리고 여러 가지 대응 방향책들 설명 들어봤습니다. SPM 김영진 대표와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인데요. 종목 이야기 여러분의 궁금하신 종목들까지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